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한 감정을 일으킬까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그림을 실제 세계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죠. 실제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에 기초한 구조적 원리, 그리고 그 원리가 적용된 그림을 통해 그림이 왜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숨겨진 그림의 구조를 읽어주는 몰리뱅의 그림 수업입니다. 그림, 혹은 모든 시각예술 형상의 구조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추상적 형상들에서 실제적인 세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파울 클레나 호안 미러의 아이 같은 드로잉뿐 아니라 바실리 칸딘스키가 인간의 경험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단순한 형상과 색으로 변형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추상화시켜 표현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친근하고 익숙한 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삼각형을 빨간 모자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모양은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은 어떤가요? 빨강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각자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빨강은 보통 피와 불 같은 것을 상징하는 강렬한 색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의 빨간색 삼각형에서는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도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강인하며 침착하고 안정된 활기찬 소녀, 약간의 위험을 느끼는 등장인물이 느껴지시나요? 자, 꼬마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꼬마의 엄마는 그림 속에서 더 큰 빨간색 삼각형으로 자기 딸을 압도해버리고 빨간 모자는 더 이상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의 지배적인 느낌은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기고 싶은 엄마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하면 어떨까요? 삼각형과 비슷한 형태지만 엄마는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기고 싶지는 않은데요. 엄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주인공인 빨간 모자가 두드러지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엄마의 색을 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는 어떤 느낌인가요? 엄마의 연한 보라색은 엄마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딸과의 연관성을 유지합니다. 보라가 빨강과 파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엄마는 전보다 덜 강하고 덜 따뜻하지만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형태는 더욱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빨간 모자입니다. 그리고 바구니가 등장합니다. 어떤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가 됩니다. 드디어 엄마와 딸, 그리고 바구니가 확연히 구별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이 등장한 후에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배경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주로 삼각형을 쓰겠지만 이 삼각형의 형태는 주인공인 빨간 모자의 형태와 너무 비슷해서 배경이 마치 등장인물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네요. 주인공과 배경처럼 따로 분리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삼각형의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방식도 피해야 하죠. 다양한 길이의 폭과 긴 사각형으로 나무 줄기를 나타냅니다. 나무들의 위치가 다르게 배치됐고 나무 꼭대기를 생략하여 확장된 공간감을 표현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빨간 모자는 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우리도 동일시되어 숲과 함께 숨게 되죠. 그런데 아직 늑대가 없네요. 너무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삼각형의 빨간 모자를 좀 더 움직여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꼬마의 크기를 줄이면 숲이 더 커 보이고 꼬마는 배경에 훨씬 압도됩니다. 배경이 조금 더 무서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빨간 모자를 옮기면 어떨까요? 실망스럽게도 빨간 모자가 우리에게서 더 멀어진 것 같고 그림을 보는 우리는 구경꾼이 된 것만 같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멀리 배치되었기 때문이죠. 나무를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좀 더 위협적이지 않나요? 마치 빨간 모자를 가둔 것처럼 보이네요. 언제라도 자신을 덮칠 수 있는 숲속에서 빨간 모자는 빠져나갈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천장이 막힌 이미지는 빨간 모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비스듬히 기운 나무가 긴장감을 주고 주인공의 길을 방해하네요. 그럼 반대편에 열린 공간은 어떨까요? 빨간 모자의 길을 열어주고 주인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늑대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난폭한 늑대를 골라볼까요? 첫 번째는 늑대가 너무 커졌네요. 두 번째는 늑대가 너무 작고요. 셋째는 늑대가 너무 부드러워요. 마지막 늑대는 색깔이 연합니다. 이 연한 늑대를 보세요. 애매모호함이 지나쳐서 감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왠지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림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연보라색이라는 색 때문에 원망과 연결되거나 다른 존재로 분류되고 화면의 응집력이 없어집니다. 등장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우리에게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늑대가 필요합니다. 늑대를 무섭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빨입니다. 들쭉날쭉한 이빨은 늑대의 무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땐 이러한 요소가 더 크게 보이는 법이죠. 실제 늑대의 코와 입은 둥글게 생겼지만 무섭게 느껴지는 그림을 원한다면 실상에 가깝게 재현하기보다 극적으로 가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극히 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눈이 필요합니다. 실제 눈에서 뾰족함을 강조한 것이죠. 이 눈은 어떤가요? 당연히 더 무서워 보입니다. 연보라색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처럼 빨강은 피와 불을 연관시키기에 좋죠. 빨강 눈은 주인공인 빨간 모자와 연결되는 효과도 주고요. 한 번 더 바꿔보았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분위기로 바뀌었네요. 왜일까요? 빨간 모자와 늑대의 눈은 이제 두 개의 빨간 삼각형으로만 보입니다. 형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너무 많이 연결되어 그림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기 때문이죠. 확실히 무서운 늑대는 아닙니다. 더 뾰족한 빨간 눈을 부여합니다. 괜찮은가요? 더 무시무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눈보다 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빨간 모자는 늑대의 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늑대는 완전히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늑대는 나무보다 크고 나무의 수직선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늑대에게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하네요. 그림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두워지면 흰색보다 덜 대비되고 더 무시무시해집니다. 이 연보라색은 어둠과 암흑을 암시합니다. 역경과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늑대의 이빨색이 흰색이 되었군요. 늑대의 이빨을 강조한 것인데 흰색 이는 검정이보다 덜 무섭지만 이빨을 더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한 감정을 일으킬까요? 빨간 모자와 늑대, 그리고 배경의 색과 모양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림의 원리, 중력, 수평, 수직, 공간. 우리는 그림을 실제 세계의 연장으로 여깁니다.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이 그림 안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림을 볼 때 그것이 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억된 경험에 따라 그림을 실제 대상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림을 읽는데 중요한 요소인 중력, 수평과 수직, 배치, 세계 상징성들이 그림의 틀 속에 세계를 제시하고 모두 탐험해 보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 원리가 작용하고 효과적인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발견해 볼까요? 여기 평평한 형태의 바닥이 있습니다. 매끄럽고 수평적인 형태는 안정적이고 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수평선, 바다, 초원 같은 것이 연상되죠. 수평과 대비되는 수직적 형태는 더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중력에 저항하죠. 교회, 초고층 건물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현재의 잠재적 에너지를 뜻하기도 하죠. 수직선 위에 수평의 막대기를 놓으면 그리스 신전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엄함과 질서, 긍지가 살아나죠. 사선 형태는 역동적입니다. 움직이는 중이거나 긴장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선을 쓰러지는 기둥으로 느낍니다. 비대칭 구조는 화면으로 우리를 깊숙이 끌고 들어가 깊이감을 줍니다.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위의 테이블 다리와 상판을 연결하는 버팀목은 안정감을 줍니다. 둘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질적 요소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아래는 어떤가요? 고딕 성당에서 쓰이는 공중부벽 장치로 두꺼운 외벽과 상대적으로 약한 성당 안쪽 뼈대를 떠받치고 있는 사선의 버팀목입니다. 아치를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산, 비탈, 파도에 활용되는 사선입니다. 이 사선 위에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과 긴장감이 느껴지나요? 밑면이 수평인 삼각형은 안정감을 줍니다. 똑같은 삼각형을 비스듬하게 기울이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삼각형이 특정 바닥이나 기준에 붙어 있지 않다면 떠다니는 느낌을 주게 되겠죠. 총탄, 바위, 이 사이 무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사선을 부각시키는 그림에서는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삼각형들이 점점 작아진다면 사선의 역동성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형태의 크기가 같거나 수평으로 움직인다면 훨씬 단조로워지겠죠? 대상이 공간의 중간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자유와 행복, 힘의 자리로 느낍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느낌이죠. 더 정신적인 것, 숭배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화면 위쪽에서는 지구의 중력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할 때 또한 높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음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림의 아래쪽은 더 위태롭고 힘겹고 애처롭습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 있는 대상은 땅에 더 잘 고정되어 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확실히 화면의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대상이 그림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중력의 요소를 하나씩 개별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분적인 요소들이 항상 결합되어 맥락 속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부분들의 상호작용과 전체적인 효과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저 삼각형은 누구일까요? 삼각형은 위쪽에 있지만 안정된 수평선 위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형상의 당당함을 느끼게 합니다. 당당함 대신 분노와 증오를 담는다면 어떨까요? 절벽
위쪽과 아래쪽 땅을 더 들쭉날쭉하게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더 작고 가늘게 보이게 표현했죠. 그리고 우울해 보이는 연보라색을 골랐습니다. 뛰어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네요. 이 그림은 빛을 발산하는 보석이나 사방을 포위당한 형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의 중심은 가장 효과적인 중심이며 가장 주목을 받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초점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그림이 역동적이게 됩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빨간색 삼각형은 사선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를 향해 보는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왼쪽 흰색 공간으로 옮겨가서 화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시선은 그림의 틀 너머의 세계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는 궁지에 몰리거나 불안하다는 의미로 묘사가 됩니다. 화면 틀 밖으로 벗어난 빨간 형태 덕분에 다른 두 대상도 틀을 벗어날 수 있음을 의식하게 되죠. 이러한 형태는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게 명상의 대상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대상이 화면 가운데 있다면 시선이 중심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화가들은 드물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나 불교, 종교적인 명상을 유도하는 시각적 보조물들이 대개 이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낼까요? 놀랍게도 그림에서는 맥락이나 서사적인 이야기로 시선을 외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은색은 미지의 것, 정체불명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밝음과 희망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러한 규칙에도 맥락에 따라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을 때는 어둠 속이라도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안정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끝도 없이 펼쳐진 얼음판 위에 홀로 남았을 때도 공포심 같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유채색은 검정의 배경에서 유독 도드라집니다. 흰색이나 밝은 색이 배경일 때보다 훨씬 그렇죠. 칼, 화살, 창, 산 같은 뾰족한 형태는 두려움을 주고 바다, 언덕, 강 같은 둥근 형태나 곡선은 더 안전하거나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그림 속의 대상은 클수록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주인공을 강해 보이는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크게 그리는 것이죠. 똑같은 형상을 매우 작게 만든다면 그것은 연약하거나 덜 중요해 보이겠죠. 우리는 같은 색을 띠는 대상들이 동시에 보이면 그것을 서로 연관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같거나 비슷한 형태보다 같거나 비슷한 색을 훨씬 더 강하게 연관시킵니다. 대상을 색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즉각적이고 매우 강해서 같은 색 유니폼을 입은 같은 팀 선수들처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빨간 모자의 꼬마와 늑대의 눈, 혀의 빨강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성이나 불규칙성의 혼합은 강력합니다. 단조로운 규칙성이나 예측 불가한 불규칙성 모두 약분단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순전한 질서와 순전한 무질서는 금기로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림은 2차원적인 반면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의 움직임과 의미는 형태 자체 외에 형태 사이의 공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은 색 사이, 형태 사이, 크기 사이, 위치 사이 대비 덕분에 지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고유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림 속 대상에게 고정되면 우리는 그 대상의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작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네요. 한 개의 고립된 형상은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약해 보입니다. 그 형상이 다른 형태, 다른
다른 색이라면 훨씬 더 그렇죠. 두 대상이 겹치게 되면 서로 결합되고 단일체가 됩니다. 또 화면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공간에서의 깊이감을 원근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위협이 희생자의 코앞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것이죠. 반면 대상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넓은 공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대상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제한된 공간은 긴장을 조성하네요. 제한된 공간은 갇히고 짓눌린 기분을 들게 합니다. 여러 예시에서 보듯이 그림은 마음의 불안, 공포, 편안함, 긴장 등의 수없이 다양한 감정이 생기도록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림의 원리를 우리의 작품에 어떻게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당신의 차례입니다.